지난 몇 년간 한국 증시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주도 섹터가 빠르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AI, 방산, 조선, 그리고 지금은 전력과 금융, 지주사가 주목받고 있죠. 매번 갈아타는 주도주, 시장 흐름은 왜 이토록 자주 바뀌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다음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각 산업의 구조와 한계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지금은 조용하지만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최근 3년간 한국 증시의 주도 섹터 변화를 간략히 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반도체와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고 2023년에는 2차 전지, AI,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조선 방산주와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로 부상했고 2025년에는 전력, 금융, 조선 방산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섹터는 이미 큰 상승을 보였고 각각의 구조적 한계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점점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 주도 섹터의 한계와 기회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특히 소부장은 SK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결국 삼성입니다. 삼성이 살아나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오르고 진짜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수율 문제와 성능 문제로 TSMC에 철저히 밀리고 있고 자기 주 무대를 할 수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HBM 납품에서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마이크론한테도 밀리는 등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신 메모리인 10나노 6세대, 즉 원시 D램도 하이닉스에 밀린 상태죠. 그래도 반도체 판매가가 올라서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겠지만 주도 섹터로 올라서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승의 키는 짧게는 갤럭시 플립에 장착될 엑시노스 2500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야 하고 HBM3뿐만 아니라 HBM4도 엔비디아에 납품된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와야 합니다. 길게는 비메모리 2나노나 3나노 수율이 최소 70%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실질적 돌파구가 나와야만 주도주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는 2024년 하반기를 바닥으로 보고 2025년부터는 회복세에 슬슬 접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의 OBBBA 법안을 봐도 친환경 정책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죠. 유럽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 문제를 겪으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합니다. 배터리 안정성 문제 해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배터리 단가의 구조적 하락 같은 실질적 호재가 나와야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장 이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단기간에 주도주로 부상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의 성장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 주요 업체가 미국의 투자세액 공제 혜택 없이도 영업이익을 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긍정적인 신호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듭니다. AI와 로봇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성 테마주로 반짝일 수는 있지만 주도 섹터가 되기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현 정부가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한동안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버린 AI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글로벌 수준의 AI가 국내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성장은 의문입니다. 이런 종목에 투자하려면 기업 실적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나 우리나라 AI 산업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길 바라는 희망과 애국심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조선 방산 분야는 주가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입니다. 문제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러우 전쟁과 트럼프 요구로 EU는 국방비를 증액할 예정인데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그 수요를 전부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러우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 교전 등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흐름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주식이 끝없이 오를 순 없죠. 조선은 이미 수주 잔량이 향후 3, 4년치에 달하고 토크도 꽉 차 있는 상태라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물리적 한계로 인해 실적이 계속 폭발적으로 오르긴 어렵습니다. 2027년 이후 신규 수주 물량 확보가 핵심 관건이고요. 특히 글로벌 선봉장 증가율이 해운 수요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해운 운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지금처럼 높아진 주가는 다시 냉정하게 현실 실적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2027년 이후에도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선봉량 증가율에 맞게 해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유럽의 국방비를 GDP의 5% 이상 늘리라고 요구한 건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악재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감이 없어서 생산 규모를 줄이고 인력도 감축했던 독일의 라인메탈, 영국의 BAE 시스템즈, 프랑스의 탈레스, 스웨덴의 사브 같은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EU 각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EU는 당연히 EU 무기화 산업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키운 생산 능력과 시스템은 유럽 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주는 장기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주는 어떨까요? AI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핵심이 될 산업인 만큼 전력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PER이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미 이 종목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가기엔 부담이 꽤 큰 상태입니다. 주가 흐름을 스시로 보면서 차트의 어깨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일반 직장인 투자자들에겐 다소 모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AI 붐으로 인해 전력 수요는 계속 급증할 거고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밀어주고 있으니 수요 자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새로 진입하기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금융주를 볼까요? 금융주는 지금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현 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유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나 대출 같은 요소에 있어 정부의 강한 입김을 받는 업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건 결국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구조인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보면 은행주의 미래가 그리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증권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몇 년간 주도주가 되지 못했던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주입니다. 통신주는 거의 내수주이고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죠. 여기서 더 커질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장성이 부족합니다. 세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거나 6G 도입처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업종은 성장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통신주 중 일부가 주가 회복한 이유는 통신 업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방산이나 전력 인프라 같은 통신회의 사업 성과 덕분이죠. 물론 2025년 말부터 2026년쯤엔 5G 어드밴스드 투자가 시작될 수 있고 2027년쯤부터는 6G 투자가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신시장 쪽에 빅사이클이 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는 속도 조절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믿는 분이라면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제지 종이 산업은 어떤가요?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이 산업은 구조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통 산업이기도 하고 미래 성장성이 그리 높지 않죠. 게다가 펄프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주도 섹터가 되기는 어려운 업종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나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이 분야는 정부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규제 산업입니다. 또 지금은 전환기에 있는 산업이기도 하죠. 수익성 개선에 뚜렷한 한계가 있고 상법 개정으로 소송 등 때문에 공기업들이 판매가를 올리고 수익률과 배당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이고 전 국민의 생활이나 물가에 너무 밀접한 영향을 주는 업종이라
만약 실제로 수익이 과도하게 올라간다면 정부가 다시 개정해서라도 제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이 정말 성장하려면 수소 산업이 각광받고 이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수소 산업도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고 트럼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장품 뷰티 산업은 또 어떨까요? 이 시장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모레 퍼시픽 같은 전통 강자들만의 무대가 아니에요. K뷰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높아졌지만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수많은 사업자들이 출연했고 양질의 제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분에 업계 이익이 분산됐고 K뷰티라는 파이가 아무리 커져도 그 이익이 주요 상장 기업에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신생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상장되지 않은 업체들도 이익을 함께 나눠 갖고 있죠. 그래서 전체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장 화장품 업종이 폭발적인 실적을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너무 고포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K뷰티가 역사상 최고로 각광을 받고 있고 2024년의 수출 실적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이 업종이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겠습니다. 최근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24년 하반기에는 일시적인 강세가 있었습니다. 주가를 보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다고? 싶은 수준이니까요. 4대 엔터사의 주가는 이미 전고점에 육박했거나 심지어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새로 진입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맞습니다.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른 만큼 실적이 크게 올랐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엔터 산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계속 유지된다면 급격한 하락은 피할 수 있겠지만 케이팝이 처음 빌보드에 진입했을 때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주요 업종 중 남은 건 바이오. 전 다음 한국에서 각광받을 미래 산업, 주도 섹터에 바이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로 2024년도에 일부 바이오 의약 관련주가 정점을 찍기도 했지만 이게 한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는 그냥 언젠가 오긴 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기술적, 정책적, 산업적 측면에서 이제는 올라올 차례가 됐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근거는 충분합니다. 첫째, 바이오주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산업이라 금리가 낮아질수록 유리한 전형적인 금리 인하 수혜 업종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지만 결국 방향은 인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함께 내리겠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의 투자 매력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미국은 지금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고 그 핵심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 산업입니다. 중국엔 우시바이오라는 글로벌 CDMO 기업이 있는데 미국의 생물보안법상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계약이 금지됐죠. 이로 인해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에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게다가 다른 미래 첨단 산업들에서는 중국이 앞서거나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반면 바이오 의약 분야만큼은 아직 서구 기업들이 우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의약 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 견제가 필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셋째, 지금 전 세계 바이오 업계에는 항체약물 접합체, RNA 치료제, 표적 단백질 분해제 같은 첨단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는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바이오 의약 분야의 시장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은 24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3% 성장한 수치입니다. 넷째,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적 자원이 우수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인재는 의대로 간다는 말 익숙하실 겁니다. 한국은 우수한 인재들이 공대보다 의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상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바이오 산업에겐 기회라고 봅니다. 의대를 나와서 의료기기, 의료재료,
신약 개발 CDMO로 진출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공학입니다. 한국은 의학 쪽에 뛰어난 인재들이 질비한 나라입니다. 이들이 의과학 분야로 많이 진출하게끔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지원만 잘 해준다면 한국의 바이오 의학 산업은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CDMO 분야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쭉 뜯어보면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확실히 각광받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면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의 특성상 연구 개발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임상 1상, 2상, 3상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그걸 다 통과했어도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사업 구조도 불투명하고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이다 보니까 모험심이 없으면 쉽게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CDMO는 다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도 CDMO 분야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 속에서도 한국은 제조업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답이 좀 보이죠. CDMO는 결국 바이오 산업 내의 제조업이니까요. 우리 국민 특성과도 잘 맞고 게다가 글로벌 비만 치료제 ADC 등 바이오 산업이 커질수록 위탁 개발 생산 분야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CDMO는 매출도 안정적이고 수치가 명확하게 꾸준히 잡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CDMO 산업이 꽤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신약 개발 기업이나 바이오 시밀러 관련 기업에 도전해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바이오 신약 개발 사이클상 성과가 가시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기 때문에 선구안이 있는 분이라면 이쪽 분야의 기업을 지금부터 탐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대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이 펼쳐질까요? 지금까지 각각의 업종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생각이 다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자 투자에 대한 하나의 시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